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3,300선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3,300선은 처음 경험하는 건데 오늘도 제가 좀 존경하는 분께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왜, 왜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계좌만 이렇게 빠지냐, 연초 대비해서 한 20% 빠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많이 빠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도 최근 들어서 지수가 어쨌든 달리기 시작하면 대형주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변동성이면 중소형주를 하지 않습니다. 중소형주가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어떤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만약에 대형주가 중소형주처럼 달린다, 이 중소형주 버려야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 지수 상승기에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외면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해외에서 미국 인프라 투자가 이제 공식화됐습니다. 인프라 투자 공식화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단순히 이제 유동성 공급에서 이제 미국의 뉴딜 정책처럼 이제 실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경제 성장의 어떤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그 양극화 해소입니다. 뭐 다른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해소가 돼야만 경제가 장기간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파는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 기업들이 성장하면 고용을 많이 할 것이고,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서 다 같이 돈을 벌 수 있다, 뭐 요런 개념이고, 좌파는 안 된다, 이거 강제로라도 뜯어서 뿌려야 된다, 뭐 요런 주의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방법적으로는 둘 다 현실을 보완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양극화 해소를 할 만한 어떤 아주 통찰력 있는 뭔가가 나온다면 이제 가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두 가지 모두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현대 통화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재정이 500조 정도 되는데, 그냥 이 재정을 그냥 찍어내면 됩니다. 세금 받지 말고, 세금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복지정책 새로 돈을 찍어서 하면 됩니다. 세금 같은 거 받지 말고.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도 많이 줄여가지고 효율성을 갖출 수 있고, 통화를 찍으면 돈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럼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지하 경제가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5조 원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10년, 만약에 이런 방식대로 가서 인플레이션이 굳어지면 10년 지나면 이 5조 원 가치가 1조 원 가치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누가 현금을 갖고 있겠습니까? 합법적으로 하지. 근데 또 세금은 뭐 아주 안 받을 수는 없고 부가세 정도만. 그리고 이 정확한 것만 하면 됩니다. 소득이 많다고 소득세를 많이 뜯어간다, 이것도 이 경제 활동의 어떤 동기를 저해하기 때문에 부가세하고 이 재산세하고 이 두 가지만 남기면 됩니다. 뭐 아무튼 뭐 이런 좀 간단하고 단순하게 가야 되는데, 근데 이 막상 정치라는 게 이렇게 쉽게 뭐 불도저처럼 밀어버리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니까, 아마 정확한 방법이 있어도 이걸 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경제가 아주 좋았던 시기의 공통점이 양극화를 해소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영국의 자유방임주의가 잘못된 이후에 그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그 자연스럽게 전쟁을 통해서 양극화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10년간 장기 호황이 있었고, 그 두 번째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전쟁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또
그런 장기 호황이 있었고, 베트남전 후의 호황이나 뭐 이라크전 이후에 9.11 테러 이라크 전쟁 이후의 호황이나 뭐 마찬가지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방법으로 이 양극화를 해소를 할 것이냐? 경제 어떤 활동의 동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당장은 방법이 안 나오는 상태인데, 뭐 저 같은 사람의 생각은 세금 싹 없애버리고 돈 새로 찍어서 매일 재정을 쓰면 된다, 이런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정부가 돈을 찍어서 이 돈은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국채를 발행을 하고 이 국채를 한국은행이 삽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하는데, 이자는 어차피 한국은행에 수입이 됩니다. 세외 수입이 되니까 그 이자가 정부한테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 찍어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국채라는 것만 있고. 근데 국가 부채가 뭐 많아지고 이런 거 골치 아프니까 그냥 이런 거 말고 그냥 돈을 찍어버리자. 예. 그러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뭐 달러를 선호하고 뭐 이렇게 신뢰도가 망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 일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약하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찍어서 뿌리면 세금 굳이 거둘 필요가 없고, 지하경제 인플레이션을 망할 거고, 뭐 이런 과정을 밟아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뭐 굉장히 짧은 식견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부끄러울 정도인데, 아무튼 뭐 그런 정답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이 장기간 성장의 토대, 지금 이 상승이 거품이 안 되고 장기간 어떤 호황의 시작이다. 요렇게 되려면 어쨌든 이 양극화를 해소를 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쟁점을 두시면 되고, 그 쟁점이란 건 결국은, 아니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그런 급격한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왜? 라고 생각하시면, 대선에서 뭐 기본소득제라든지 이런, 아마 정치인들이 나름의 어떤 이슈 선점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그 이슈를 선점한 대선 후보의 관련주들이 준동을 할 것이다. 뭐 요런 정도의 연결점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지수 조금 부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변동성이면 코스피 대형주를 하지 코스닥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변동성 상단에서 좀 저항을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양호하고, 그 대형주 중에도 뭔가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종목들, 은행, 뭐 손해보험, 해운주들, 이런 종목들이 나름 괜찮은 흐름을 보이니까 조금은 재미가 없는 장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유한 종목들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뭐 보합이 2종목이나 됐고, 그리고 영신금수 조금 내렸고,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요즘 트렌드에 대한 거. 이렇게 쓰나? 트렌드에 대한 건데, 뭐냐면 무상 증자를 한 종목이 권리락이 나오면 이 권리락에 대한 착시 효과를 이용을 하더라. 그래서 조만간에 뭔가 무상증자 권리락이 나온 종목들, 뭐 유상증자 권리락보다는 그건 이제 좀 투자 심리가 나빠져 있으니까 무상증자 권리락이 나온 종목에 대해서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넥스턴 바이오가 그랬는데, 이게 지금 무상증자에서 권리락이 나오고 나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고가를 넘겨버리는 이런 흐름인데, 만약에 권리락이 없었어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어떤 궁금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시적으로 추가 상장까지 권리락과 추가 상장 사이에 어떤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이 종목은 아주 움직이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넥스턴 바이오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건데, 다음에
무상증자 하는 종목이 있으면 이 권리락 때 반드시 한번 좀 공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굉장히 위험이 크니까. 어떤 뭐랄까 위험이 크기는 하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요즘 트렌드니까. 그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유행처럼 될 때가 있으니까 다음에 뭐 권리락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 있으면 그때 한번 세게 들어가 봐야 되겠다. 단타로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냥 돈 벌려고 그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보유 종목 중에서는 특별히 볼 건 없을 것 같고, 설구바이오가 3연상을 갔습니다. 저는 이 3연상을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이 거래량이 터질 때 보면 오늘 거래량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량이 터질 때 뭐 갔다 와서 회복하는 것까지 지켜봤는데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서 계속 머문다? 이거 물량을 터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이제 힘들겠다. 여기가 이제 단기 고점이네 라고 하던 차를 말아 올려버렸습니다. 그 말아 올린 이유가 이제 최대 주주의 보호회수. 예, 이 보호회수의 영향인데, 뭐 요즘에 이제 최대 주주가 1년 이상 추가로 주식을 팔지 않겠다. 자진 보호회수를 연장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를 돌려 세운 겁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에 이게 3연상인데 3연상은 보통 잘 안 되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기세가 센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월요일에는 단기 고점이 나옵니다. 이걸 넘어섰다 하더라도 월요일까지 상승하면 이제 시총 1000억인데 시총 1000억이면 이제 설거바이오가 오를 만큼 다 오른 겁니다. 물론 뭐 나중에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또 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래 재개로 인해서 오를 수 있을 만큼 올랐으니까 월요일은 고점이 나올 것이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EV 첨단 소재 괜히 이상한 그것 때문에, 예. 물론 당연히 뭐 제가 팔고 싶어서 팔았지만 뭔가 좀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요것도 이제 한번 저항을 받고 조정받고 다시 살아있는데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흐름입니다. 뭔가 가볍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런 모습인데, 일단 매집이 이렇게 거래량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매집이 이렇게 강력하게 됐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요런 로켓을 발사를 한다면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가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갖고 있지도 않고, 5주 있다. 5주.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5주가 있습니다. 그 계좌 증권사별로 하나씩 다 열어보면 어딘가에 있을 텐데, 아무튼 5주 있으니까 아주 없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렇고 이번에는 좀 제대로 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준다. 근데 그 느낌 외에도 어쨌든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저 SL 바이오시스 액트 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과 SL 바이오시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넥스턴 바이오. 근데 넥스턴이 잘 가고 있으니까 이게 뭐 일종의 뭐 역낙수 효과라 해야 되나? 얘가 잘 되니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대한 평가도 좋아지고 넥스턴이 잘 되니까. 그럼 얘 평가가 좋아지면 이제 SL 바이오시스도 좋아지고 뭐 이런 구조가 되는데, 액트도 마찬가지로 본업도 좋아지고 자회사 가치도 좋아지고 뭐 두 개 다 나쁘지 않은 회사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왜냐면 얘는 좀 제가 애정이 있는 종목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카카오가
생각보다 잘 버티는 거 요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카카오는 거래량이 오늘까지 터졌습니다. 어제 오늘 터져가지고 죽는데 또 단봉으로 죽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뭐 적당히 내려가지고 뭐 쌍봉을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이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이 고점에서 누군가 많이 털었다. 그 이제 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이게 흐름이 한번 무너진다. 이렇게 되면 다시 올리려면 이제 덩치가 74조 이렇게 됐으니까 시총 74조짜리를 올리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신고가니까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올라가는 거지만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파란 계좌를 보고 질려 있는 상태. 여기서 이제 올라가려면 도대체 얼마의 자금이 필요할까? 이런 거 보면 카카오는 한번 꺾이면 끝인데 이틀 연속 거래가 실렸다는 부분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카카오가 꺾인다 그러면 시장에서 조금 동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지수가 상승하는데. 예, 그런 정도의 영향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마트까지 보면, 이마트는 일단 뭐 비싸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게 비싼가 생각하면 간단하게는 비싼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이익 창출하는 거 보면 한 1조 원짜리고, 근데 여기에 특별한 자산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자산 어떤 평가 1조 원, 그러면 2조 정도가 적정한데 앞으로 이제 그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그거까지 더하면 한 3조 원. 약간 비싸게 산 것 같긴 합니다. 3조보다는 많이 줬으니까. 약간 비싸게 샀지만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정권이 바뀌면 어쨌든 그 대형마트 규제라는 것은 그 정치권에서 추진한 부분이 사실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변화, 뭐 당장은 어렵겠지만, 예, 그리고 뭐 설사 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를 풀어주지 않더라도 물류센터처럼 배송은 허용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마트 영업시간은 뭐 11시로 이렇게 묶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지점이 물류센터가 된다, 점포가. 굉장히 큰 영향이고, 그리고 이 공산품을 분류하는 물류센터, 이베이가 하듯이 아주 효율적으로 그렇게 전국에 몇 개만 있으면 됩니다. 쿠팡은 너무 무식하게 하는데 전국에 몇 개 있고, 사실 뭐 신선식품 빼고는 다음날 받아봐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사서 뭐 오늘 오는 거 물론 좋지만 굳이 뭐 오늘 주문해서 오늘 바로 와야 되는데 이러려면 도대체 이 재고를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며,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마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마트가 뭐 가격도 아주 저평가되어 있고 입맛에도 맞고, 일단 싸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지만 일단 싸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마트가 지금 그 인수를 해가지고 만약에 주가가 아주 뛰었다, 이만큼 올라가 버렸다, 그럼 뭔가 여기서 시작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가격이 좋지 않은 상태니까 뭔가 시작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도 없고, 그러다 보면 뭐 땅굴을 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땅굴 파기에는 뭐 사실 시장이 좋아진 상태에서 이 정도밖에 안 올랐으면 그것도 2018년까지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 회복하지 않을까, 뭐 요렇게 보고 아주 입맛에 맞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을 예, 규제가 풀렸으면 좋겠는데 뭐 빨리는 안 되겠지만 뭐 영업시간은 사실 관심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12시 넘어서 마트에 갈 필요도 없고, 대부분 다 그러실 거고, 아예 마트를 안 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게 이제 마트를 신선식품 배송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만 규제가 풀려도 좋으니까 그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아시아나항공. 일단은 뭐 2개 다 볼 텐데 앞으로 질문하실 땐 하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하기 싫습니다. 그냥 2개, 3개 이렇게 있으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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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사자마자 수익, 그러면 이제 초반에 다 지를 때 얘기고, 또 천천히 모아가시는 분들은 안 오르고 오히려 내리는 게 좋으니까. 뭐, 일단 지금의 변동성은 뭐 둘 다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고, LG 마그나우가 뭔지 모르겠는데, 요거 뭐 다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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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H 자사주. 예, 공개 매수는 다 그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적어도 그 가격이면 공개 매수 응하기만 해도 손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아시아나항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매각 관련해서 거래 정지 상태고, 뭐 매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이게 뭐 정부가 나서서 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까라면 까야지. 뭐 대기업들하고 정부하고 힘의 어떤 관계를 보면 대기업은 이제 정부는 왕건이고 대기업은 지방 호족입니다. 예,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까라면 까야지. 예. 그래서 뭐 합병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절차가 좀 복잡한 부분이 있고, 과연 그 시너지 효과는 언제 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경쟁이 완화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저도 이제 비행기를 가끔 이용을 합니다. 김해공항에서 타서 김포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제주도도 가끔 가고, 물론 다 업무차 가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뭐 사실 뭐 약간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 사고로는 비행기 가격은 신경 안 쓰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옛날에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5,000원 이하는 신경 쓰지 말자. 그러다가 이제 조금 돈을 버니까 10,000원으로 이게 올라왔고, 지금은 이제 100,000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100,000원 이하는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소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거 정신력의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비행기표 가격이 100,000원이 안 되는데도 뭔가 70,000원, 80,000원 하면 타기가 싫습니다. 예. 그 참 이상한 일인데, 그러면 이제 경쟁이 완화가 돼서 비행기 가격이 올라간다, 비행기표 가격이. 근데 뭔가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아마 가격 저항이 조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포에서 제주도 가는 거? 뭐 20,000원, 30,000원 하니까 가지. 이거 70,000원 하면 그냥 동남아 가고 말지. 이렇게 될 건데. 그래서 이게 어떤 합병 시너지라는 게 좀 한계가 있을 거고, 그래서 가격 인상에 따른 어떤 수익보다는, 가격 인상은 아니고 요거 양사가 어떤 효율적인 부분, 예를 들면 아시아나항공이 비행기 정비로 많은 자금을 지불을 하는데 대한항공에서 그걸 같이 해준다. 그럼 분명히 이제 비용이 절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 구매할 때도 예전에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A380 6대
대한항공이 10대인가 이렇게 샀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가격이 있겠지만 만약에 양사가 합쳐지면 한꺼번에 16대를 산다? 비용이 조금 더 떨어질 겁니다. 이러면 이런 거에서 이제 또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고객 관리하는 거 통합해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아시아나항공 포인트 있는 고객들, 대한항공 포인트가 있는 고객들 서로 이제 호환되게 하면 훨씬 더 확장성이 좋아지고 뭐 이런 식의 효율화가 될 건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근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시장이 좋다 보니까 반영이 됐었고, 항상 그렇지만 한국 주식은 기대감으로 사면 나중에 결국 피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어떤 시장도 없고 또 제도도 없습니다. 뭐 좋은 아이템을 갖고 사업을 시작한다 바로 뺏겨버리는데 이런 제도가 뒷받침되지도 않고, 뭐 이제 좀 돈을 벌리나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왔습니다. 이런 거 예를 들면 스마트폰 시장, 휴대폰 그 통신 시장 보면 가입자 5천만 명 넘습니다. 더 이상 이제 교체 수요 말고는 수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미국처럼 한 3억 이상이 됐다. 그럼 지금부터도 한 6배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통신주들이. 그럼 SK텔레콤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한국에서 기대감으로 사면 망한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도 기대감이 올랐을 때 샀으면 피를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제자리로 왔으니까 거래가 재개가 되는 시점, 저는 합병이 될 거라고 보고 시간이 걸려도 합병 이후에 비용 절감 측면에서 아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때 가서 이제 실질적인 숫자가 나타나면 그걸 보고 주가가 오를 것인지 안 오를 것인지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를 것이다 생각하고 샀던 사람들은 이미 물려 있을 거고, 아직 항공이 아직 지금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언제 사 하고 관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둘 다 누가 오를지는 아직 모르지만 당장 얘들이 오른 거고, 시간이 지나서 그걸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중공업. 예, 삼성중공업은 일단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와서 떨어졌고 수주 소식으로 이걸 채운 상태입니다. 뭐지? 네, 채운 상태고, 그리고 갑자기 글이 안 써지는데, 됐다. 예, 그 채운 상태고, 그래서 요 갭이 생겼고 이걸 바로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의 의지는 없다. 근데 유상증자를 할 때 정관을 바꾼 걸 보면 분명히 이게 액면가 이하로 떨어진다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라서 뭐 사실 손이 안 가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주 많이 하니까 이제 좋아진다. 뭐 분명히 좋아질 것 같지만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올해도 적자일 것 같습니다. 계속 유상증자에서 돈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삼성중공업이 이제 절대 가격이 싸지 않은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뭐냐면 삼성중공업이 2016년 기준으로 순자산이 6조 원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계속 유상증자를 하면서 지금 시총이 4조 2천억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시총이 4조 2천억인데 순자산이 3조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손실 봐서 다 까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 이제 저평가가 아닙니다. 주식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유상증자하면 저는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사면 되느냐, 뭐 그냥 분석 이러면 너무 막연해가지고 제가 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저평가도 아니고 싸지도 않습니다. 싸지도 않고 유상증자를 실제로 해서 권리량이 나오면 액면가 이하로 갈 가능성이 크니까
감자를 해야 될 거고, 그럼 7월 26일 기준으로 감자를 한다면 감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바뀌게 될 겁니다. 뭐 얼마나 없애느냐에 따라서 바뀐 그 주식이 가벼워지느냐, 그건 잘 모르겠고, 수주를 하지만 흑자가 안 나오고 있고, 그냥 조금 더 감자도 하고 유상증자도 하고 이런 거 지켜봐야 다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KMH, 예, KMH가 무상 증자 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걸 잠깐 보면, 아니, 무상 증자가 아니라 공개 매수. 이 공개 매수가, 이 공개 매수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왜냐면 이제 이 자사주 매입을 그냥 하면 되는데, 굳이 공개 매수를 했다. NH투자증권, 이게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냐면 최소 1억입니다. 일단 수수료 1억이 나가는데, 근데 굳이 왜 하느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사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545억 원이나 삽니다. 근데 시총 6천억이니까 이건 장내에서 사도 되지 않?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345만 주인데 거래량도 안 됩니다. 오늘 거래량도 안 됩니다. 굳이 왜 공개 매수를 15,800원 왜 공개 매수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공개 매수 가격에 맞춰지게 됩니다. 15,800원. 보통은 맞춰지는데, 근데 이제 전체 주식의 한 10% 정도 되는, 10%가 채 안 되는 물량이다 보니까, 공개 매수 때 응해가지고, 뭐 이거 손해보면 응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경쟁률이, 공개 매수에 응한 경쟁률이 한 5대1이 돼버린다. 그리고 나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5분의 4는 처치곤란이 됩니다.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해야 되고, 네, 그리고 공개 매수에 응한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간단한 게 아니고, 이 절차도 조금 귀찮은 데다가, 공개 매수에 응하면 이게 장외 거래가 됩니다. 여러분들 장외 거래 하시면 장외 거래세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거래세보다 약간 더 비쌉니다. 그리고 거래세가 비싸고, 두 번째는 이 장외 거래를 하게 되면 장외 거래에 따른 어떤 세금을 내야 됩니다. 최대 주주가 아닌, 주요 주주가, 대주주가 아닌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한 장외 거래 세금은 10%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개 매수에 응해서 수익을 봤다. 예를 들어서 주당 1,000원을 봤다. 주당 100원은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10원은 지방세로 내야 되고, 그래서 총 11원이 뺏깁니다. 이런 구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5,900원에 공개 매수하면 15,900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즘 시장이 좋고, 이렇게 이제 저처럼 깐깐하게 따지는 분들이 없을 거니까 15,900원에 공개 매수를 하면, 15,900원인가 800원인가? 잠시만. (15,800원) 15,800원에 공개 매수를 하니까 뭐 그 이하에서 사면 무조건 되겠네? 그게 조금 애매한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최대 주주가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을 거면 61.39%나 있으니까, 세대 주주하고 주요, 그러면 아까 한 8% 9% 사지만 실제 유통 주식의 5분의 1 정도 되네? 엄청 많이 사는 거네? 시장에서 못 사니까 공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요 최대 주주가 빠져버리면 한 38%가 8% 정도 되나? 이거에 응하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극단적인 부분이 덜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판단을 하면 15,800원 이하에서는 사볼만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주식이 어쨌든 시장에 다시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그냥 종목 하나를 보면 뭐 어쨌든 삼성전자를 봐야 될 건데, 삼성전자가 뭔가 좀 잘 버텼으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내릴 게 안 내리고 버틴다. 그러면 항상 반격이 있고 또 오를 자리인데 못 올랐다. 그럼 항상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더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조금 지수하고 균형을 맞출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아주 짧은 흐름인데 그래도 단기간에는 삼성전자가 조금은 나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신규 매수하시라는 그런 것보다는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약간의 어떤 고통을 더는 그런 흐름은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고통받아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안 해. 아니면 그래도 삼성전자야. 그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항상 제가 예전부터 강조를 한 게 뭐냐면, 유튜브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줄줄줄 흘러내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선택은 이 추세가 있을 때 추세를 깨는 이 시점에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냐 마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보고 이제 와서 뭔 선택을 하느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지금 손실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짜증나게 계속 내리기만 해? 미치겠네. 이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반등을 했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선택을 해야지. 뭐 선택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선택을 고민을 하는 것만큼 낭비가 없으니까 삼성전자 사례를 통해서 그 선택을 해야 될 때 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하나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